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중요한 분들 앞에서 민망한 제 그 지난 시간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도에 류마티스 관절염 확정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갑상선 항진증 합증 받았고 간 담도암 그리고 뒤에 임파선암 비염 뭐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뭐 콧물을 이렇게 컵에다 이렇게 뚝뚝뚝 떨어뜨려 놔야 할 정도로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암이 뭔지 몰랐을 때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고 오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암이 뭔지 몰랐을 때도 간암은 무서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간암만 되면 좋겠다. 저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간암만 되면 걱정을 안 하겠다. 그런데 간 담도암이라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잘생긴 사람, 인상이 좋은 사람, 또 포악한 사람 이렇게 사람 얼굴로 치자면 간 담도암은 가장 포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암이다. 이게 제가 46살 때 일이에요. 지금 57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병원에서는 저는 병이 나면 병원에서 치료해 줄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어요. 병이 나면 당연히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지. 서울대에서도 삼성의료원에서도 세브란스에서도 세 군데 갔었거든요.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은 마쳤어요. 수술은 다행히 할 수 있는 그런 10%의 행운 속에 들어갔었죠. 근데 수술을 마치고 혼자 생활할 수가 없어서 요양원으로 들어갔었어요. 혼자 움직이고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암은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내가 이게 그 암이 걸려서 이게 뭐 남들이 나았으니까 이게 그냥 뭐 수월하게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하든 중하지 않든 일단 암이다 하면은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 암과 이렇게 정면 그 마음가짐을 굉장히 좀 다져먹고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 때는 못했는데 저에게 오는 수많은 환우들을 바라보면서 초기 암이었는데 그게 그냥 1년 만에 말기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대표적인 애가 부산대 철학과 교수였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데 대장암 초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우리나라 암 학문들만 암이 걸리면 직장 그만두고 투병한답시고 막 그렇게 한다. 그냥 일상에 복귀해라. 또 철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주관이. 그래서 다시 학교에 복귀했는데 1년 만에 우리 집에 올 때 장르 차고 왔어요. 인공항문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이불을 4개, 5개 놓고 이렇게 여기다 이게 이 인공항문을 해놓으면 바로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불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루 종일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여기 있죠. 굳은 살이 다 박혀가지고 여자가 너무너무 저는 그 무서운 상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암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 다 보셨죠? 자기 암세포 못 보셨어요? 이건 제 핸드폰인데 저희 집에 온 암 한우에 간 담도암이었는데 피부암으로 여기 전이 된 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는 드레싱 못 해준다. 내가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내가 어떻게 해주냐. 그런데 여기가 사나운 데가 있어서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남자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매일 아침에 아산병원에서 아까짐기 주셨어요. 아까짐기 바르고 소독약 바르고 하얀 투명 테이프 발라드리는데 괴사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러면 무시무시하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번 여러분 돌려가면서 암세포가 작아진 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몇 장 제가 찍어놨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암세포가 작아지는,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그 사진을 제가 뭐 매일 드레싱을 10시 하니까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한 원장님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모든 병은 염증이 있더라고요. 염증.
모든 병은 염증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위장염, 비염, 암. 그래서 모든 병이 어디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냐 그러면 뒤에 이제 제가 조금 저의 경우나 환우들을 보면서 느낀 게 염증이다. 그러면 염증은 어떨 때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끗한 쓰레기통을 놓으면 절대 거기 구더기 안 생겨요. 근데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넣어놓고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넣어놓고 2, 3일 안 비우게 되면 썩으면서 뭐가 생깁니까? 구더기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쓰레기의 문제예요. 쓰레기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그 투병하는 저의 과정을 이렇게 1차, 2차, 3차, 4차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한우들은 병이 나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 그러면 내가 어떤 특효약을 먹어서 이 병을 치료할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아까 비싼 약을 먹어서 이 병을 치료할까? 이렇게 접근을 해요. 100%의 한우들이.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의 엄마로 내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걷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수술 이후에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개수술을 해놓으니까 체중은 39kg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날 퇴원을 하는데 삼성병원에 수간호사가 뭘 가지고 올라오시냐면 모형 식단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하루에 이만큼의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뭐 야채도 이만큼 막 이렇게. 제가 입맛을 잃어버렸고 이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먹겠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줘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근데 제가 투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면 녹즙이에요. 병든 인체는 너무너무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뭘 가지고 먹느냐고요. 계속 몸에서는 내가 눈만 껌뻑거리고 있어도 암 환자의 그 소모는 하루 종일 온열 떼학 끝에 가서 막 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소모가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3끼 먹어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면 이제 저는 어쨌든 그래서 녹즙의 덕을 조금 1차적으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중요한 녹즙도 치료의 단계에서는 분명히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리 좋은 음식 그 당시에 제가 한 10개월 만에 한 7천만 원 정도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암 환자가 수술을 비롯해서 1년에 한 1억 정도 쓰더라고요. 돈을.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고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 앞으로 돌아가야 했고 우리 딸은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렇게 친구도 좋아하고 한시도 집에 안 있던 애가 두문불출하고 우울증 모드에 들어갔는데 저 애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일본의 동경대학교에서 만들었다는 야마투 신조 16ml 16병에 160만 원이에요. 그 하루 먹어도 모자라요. 그리고 뒤에는 안 되니까 아메이 제품을 메가요법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 먹는데 600만 원어치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즈로라 씨를 60정인데 그 하루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내가 꼭 우리 어렸을 때 동화 있죠. 돼지 배 갈라가지고 이 자갈치 온음을 우글우글우글 한 그 느낌. 바짝 마른 데다가 그걸 먹어놓으니까 배만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황달에 흑달에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암은 끝났구나. 암은 못 사는구나. 이제 이렇게 딱 이제 결정을 할 그 시점에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답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제가 꼭 이 문제에 답을 찾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루에 3번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났을까? 내가 이런 절망과 이런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견뎌볼까 싶어서 내 회개의 시간 그리고 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제 아이들을 놓고 내가 떠나야 된다면 저 아들을 어떻게 내가 남겨야 될 게 뭘까를 이제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저의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걔는 독서강이거든요. 잡식성 독서강이에요. 어떤 책이 다 읽어대요. 근데 그 애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식을 해보자.
어떤 책을 통해서 단식에 대한 이걸 정보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안 된다, 끝났다. 단식이 아니라 어떤 것도 끝나도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남편을 통해서도 이제 하라고 막 계속 그러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 관계를 끊겠다. 우리 남편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37kg 몸을 가지고 단식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 생각에는 뭔가 좋은 것을 먹어서 병을 치유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왕 죽을 건데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해보라고 하니까 니들을 위해서 내가 단식을 한번 하겠다. 그래 단식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슬펐어요. 빨리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제 제가 섬에 사니까 이렇게 새카맣잖아요. 그때는 병색으로 새카맣어요. 노란 길을 떠나서 눈에는 황달이 끼어가지고 샛노랗고 체중은 37kg에다 살이 없으니까 쭈글쭈글해가지고 남편이 오면 저희 남편이 섬에 가서 많이 늙었어요. 그 전에는 정말 젊었어요. 그러면 이 살갗을 보이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여름에도 이 살갗이 안 보이도록 있죠. 긴 옷을 입고 있죠. 근데 단식을 들어가는데 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단식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변화가 일어나 있는 거죠. 제 눈을 봤더니 그렇게 징그럽던 제 그 눈동자, 누런 눈동자가 노란색이 빠지면서 누런 게 빠지면서 있죠. 반짝반짝해지고 있고 하얗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갗이 새까맣다 못해 노란 그런 것들이 빠지면서 살갗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게 제가 요양원 생활을 청산하고 투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첫 번째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든 어떤 병이든 거쳐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있다면 그건 몸의 정화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를 비우게 되면 우리 몸에 그 아까 암세포 보셨지만 결국 균이더라고요. 그것들이 균이 엄청난 독소를 유입을 해서 막 있죠. 이 썩게 만들고 하는데 쓰레기를 비워버리면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에 류마티스 환자를 믿지도 않아요. 갑상선 항진증 따로 치료한 적이 없어요. 다만 아까 한 선생님께서 얘기하듯이 이런 요법들을 날마다 제가 의사처럼 이게 뭐 약처럼 대증요법처럼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딱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지속했어요. 제가 잘한 건 지속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근데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획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달력에다가 저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소소한 것들은 일기장에다 기록을 하면서 날마다 똑같은 이것들을 지속을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반드시 어떤 병이든지 정화,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식을 얘기했는데요, 선생님. 이미 몸에 병이 와 있는 사람은 병에 달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식도 한 끼의 간헐적인 단식이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충분히 뺄 수 있는데 이미 병이 와버린 사람은 병이 달려가는 속도와 이식 가지고는 그 병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5일에서 10일 정도의 적극적인 해독의 방법이 필요해요. 그건 거슨 박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슨 박사님도 모든 병은 독이다. 독은 염증이다. 그러면 모든 병의 핵심 치유는 몸에서 얼마나 빠르게 제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복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제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기어서라도 나를 위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래서 이제 집으로 요양원 생활을 10개월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 생활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남편이 제가 시골에 있는 지 3년 만에 이제 같이 오게 됐는데 그때 왜 왔냐 그러면 녹즙 짜주려고. 하루에 10잔의 녹즙을 짜야 되거든요. 1시간에 한 잔씩 마셨어요. 10잔의 녹즙을 짜기가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보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냥 며칠 만에 회사를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시골에 내려왔어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 박수 한번. 그래서 이제 저의 투병이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지금 사는 집이 한 105년 된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폐허였어요. 완전히 시골에서 폐허여서 들어가 봤더니 막 삐걱거리는 문, 중천장이 무너져서 그 안에는 동물의 사체, 쓰레기, 마당에는 풀이 자라서 들어갈 수 없는 귀신이 나오는 폐가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집을 산 지가 이제 4년째 돼요. 근데 왜 시골에서 4번 이사했어요, 섬에서. 왜냐면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살고 있으면 주인이 또 나가라고 그러고. 근데 그때도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남겨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마치게 해야지. 그래서 집을 살 수가 없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집을 사게 된 거는 적어도 죽지는 않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한 지가 4년 된 거예요. 아, 적어도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 폐가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 폐가에다가 고흐의 그림을 갖다 걸고 유럽에 엄청 뭐 100년 된 가구를 갖다 놓고 소파를 갖다 놓고 엄청 좋은 그릇을 갖다 놓는다고 그것들이 빛을 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청소예요. 폐가의 대청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든 인체는 허물어져 가는 집과 같다. 딱 허물어져 가는 집과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허물어진 집을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 청소를 해야지 이 집에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를 다 하고 나니까 집이 엄청나게 좋은 집인 거예요. 이제 청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그러면 재료를 구입해야 돼요. 벽돌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이게 영양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가 있다면 영양 단계예요. 우리가 몸에 완전히 쓰레기를 비웠다면 병과 싸울 수 있는 영양이 필요한데, 암 환자의 비타민 C는 퍼부어도 밑 빠진 독이 물과 같다. 암 환자는 대충 해서 나을 수 없는 게 암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걸 뭘로 보충을 할 수밖에 없느냐? 녹즙 가지고 보충을 했어요. 녹즙을 하루에 10잔씩의 녹즙을 마시면서 있죠, 그 병하고 싸울 수 있는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양 단계. 그래서 영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몸에 가서 피도 되고 살도 되고 적혈구도 되고 백혈구도 되고, 적혈구 속에는 뭐 백혈구 속에는 T세포도 있고 킬러세포도 있어가지고 가서 암세포를 흡착을 해서 피부 밖으로 내보내야 하잖아요. 영양이 부족한 단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영양 단계다. 그래서 그 영양 단계가 녹즙도 되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생식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익히지 않은 음식에 살아있는 영양소, 효소, 뭐 비타민, 파이토케미칼, 뭐 엄청난 그 영양을 바로 흡수를 해서 우리가 병하고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자꾸만 조금씩 저축해 나가는 이 영양 단계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집을 깨끗이 치웠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살림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지어졌다면 살림이 필요해. 가스레인지도 있어야 되고 장롱도 있어야 되고요,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예쁜 그림도 있어야 되고 이불도 있어야 되고, 이 단계가 이제 원기 회복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한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런 데 와서 있죠, 경락도 또 그 카이로프라틱도 또 아니면 침도, 또 특히 뜸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뜸 치료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몸이 원기 회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투병 과정을 거치면서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아침에 오전 시간을 쓰고 나면 얼굴이 또 흑빛이 돼요. 오전 시간 에너지 쓰고 나면, 지금은 아침에 5시 반이면 눈 뜨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7시면 잠자리에 들어요. 하루 종일 움직여요. 그래도 얼굴색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기 회복 단계에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몸을 보호하고 끊임없는 그 꾸준한 그런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 예방치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병이 나기 전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을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제거해내는 거. 그래서 저는 치유라는 걸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투병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하면 내 몸에서 어떤 병이 뚝딱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오장육부가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올리는 게 치유다. 그리고 제 경험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황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황달 오면 병원에서 죽잖아요. 이제 이뇨제나 이런 거 갖고 빼게 되면 죽는데 그걸 자연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황달이 오면 그걸 또 빼고 그걸 또 빼고 그러니까 황달이 3개월에 왔다가 6개월에 왔다가 10개월 만에 왔다가 지금은 2년 돼도 안 와요. 황달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내 몸에 이 장기들이 그것들을 독소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해독하고 다 배출해낼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병이 이미 병에 노출된 분도 그렇고 노출되지 않는 분들도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암이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일 모레 나의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치유 쪽에서도 좀 이런 그 지금 우리 김태훈 사장님께서 이런 그 운동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규모의 이런 그 모임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자연치유가 더 확산되어지고 병으로부터 좀 자유해서 가정이 건강하고 개인이 건강하고 또 국가가 건강한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